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홍기빈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신자유주의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 시장의 지배다, 뭐 이 시장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만은 말뜻이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시장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 대답하기도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석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산업사회잖아요. 산업사회는 이제 크게 4개의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리활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긴 글자 그대로 돈 버는 활동에 아주 좁은 의미의 돈을 버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어내고 화폐를 유통시키고 화폐를 분배하는 이 과정이 영리활동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중앙은행이 화폐를 만들어내면 이게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화폐가 배분이 되고, 먼저 화폐를 배분받은 투자자들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이 그 배분받은 돈을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 여러 가지 활동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해서 불어난 돈을 불리면은 그 돈을 다시 뭐 은행으로 돌린다든가 또 다시 투자하다든가 하죠. 이렇게 돈이 생겨나서 돌고 도는 과정, 요거를 영리활동이라고 해요. 요 영역이 있고,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요거는 공동체 전체가 필요로 하는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공동체 성원 전체가 같이 노동부담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생산해내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산업이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라고 그냥 제가 부르는 과정이 있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돈을 번다든가 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거는 다 어떤 수단인 거고, 실제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인간의 삶이 실제로 펼쳐져 나가는 장이 바로 사회인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이도 기르고 또 늙어가고 죽는 그 전체 과정이 펼쳐지는 장이 바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생태 영역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생태 영역은 뭐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뭐 신께서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거니까는 저 자세히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네 가지 영역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각자의 조직 원리가 다르잖아요. 영리활동은 돈 많이 버는 거를 조직 원리로 조직되는 장이고요. 산업이라는 장은 그 기계적 합리성이나 생산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해서 조직되는 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삶, 더 인간적이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이 사회의 조직 원리고, 생태라고 하는 거는 또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제가 무슨 조직 원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의 섭리라고 해두죠. 이게 뭔지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명백한 어떤 조직 원리는 있습니다. 생태에도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조직 원리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로 충돌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산업하고 영리활동이 모순을 일으키면은 공황이 벌어지거나 불황이 생기고 만성적 장기 실업이 벌어지고요. 산업이나 영리활동하고 사회가 부닥치게 되면은 사람하고 자연이 굉장히 마모되고 파괴되죠. 그리고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리활동,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게 생태하고 또 충돌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에 생태적인 교란과 파괴가 벌어지는데요. 그럼 이 네 개의 영역을 어떤 원리로 통합해서 조직할 것이냐, 이게 자본주의 역사에서 항상 큰 문제였었습니다. 이거를 영리활동 영역을 최고의 정점에 놓고 나머지 세 영역을 순서대로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체제입니다. 그래서 영리활동이 산업을 지배하게 되고요. 영리활동과 산업활동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영리활동, 산업활동, 사회가 생태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세상의 만사 만물이 다 영리활동이라는 장의 명령 아래에 다 복종하게끔 만드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활동이라고 하는 장은 그러면은 어떤 조직 원리로 되느냐, 여기서의 합리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본시장의 합리성 또는 자본회계의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수익 창출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만사와 만물의 가치, 가격을 매기는 게 바로 이 자본회계 또는 자본시장의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은 인간 세상의 만사 만물,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고 자연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런 사물이나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이 맺어내는 각종 관계와 여러 가지 사회적 사실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아까 말한 자본회계의 합리성에 의해서 고 사물, 고 관계가 어느 만큼이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가격을 부여받게 돼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면은 만사와 만물이 자산 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로 평가받은 개인들, 사물들, 그다음에 관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 몸부림을 치려다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일체 허용이 되지 않고 말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겪는 그 신자유주의의 어떤 모순이라는 걸 겪게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신자유주의 체제가 뭐냐?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만은 요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세상의 영리활동, 산업, 사회, 그 다음에 생태 이 모든 영역이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원리로 전면적으로 재배치되고 재구조화되는 사회, 그걸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 10,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 큰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또 이 기업을 소유한 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요. 자산 가치는 주로 어디서 평가를 받냐면은 그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어떤 이유에서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하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산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1,000명 정도를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이게 산업의 논리에서 보자면 이건 굉장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시설로 봤을 적에 이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회사를,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중요하니까 상관없다. 1,000명 잘라라. 이럴 수 있고요. 더 끔찍한 거는 그 잘린 1,00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함께 사는 가족 식솔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회의 논리가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잘리게 되면요. 그 살던 도시의 한 마을 정도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릴 수 있고, 그리고 황폐화가 되고서 여기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은 여기 여러 가지 생태 파괴가 번갈아서 더불어서 벌어질 수 있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파괴가 일어난 건 중요하지 않고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원리로 다 재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즐겨서 듣는 예인데, 성형수술 요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성형수술 자체가 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성형수술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 중에 그 동기가 결혼시장이나 취업시장에서의 자기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서 수술하신 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하신 겁니다. 즉, 이렇게 거울 앞에서 벗고 서서 딱 봤을 때 내가 이 얼굴, 이 몸매를 해가지고 내가 결혼시장, 취업시장에서 미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대에 올라서 몸에 칼질을 한다. 그럼 아까 얘기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칼질을 해갖고 1,000명을 잘라낸 것하고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형수술을 했을 때, 가령 이런 수술을 했을 적에 이게 몸에 탈이 없겠느냐. 또 그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몸에다 칼질하는 게 나의 개성을 존중한다면서 이게 옳은 짓이냐라든가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시장, 취업시장에서 내 자산 가치만 올릴 수 있다면 칼질을 한다. 이게 짧게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면도 있는데요. 그 정치에 보면은 수사학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그래서 그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완곡하게 말하는 방식인데 신자유주의를 시장하고 연결시키는 어법은 제가 보기에는 완곡어법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시장, 가령 뭐 용문시장에 가고 뭐 콩나물 사온다 이런 시장이지만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용어로 시장이라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시장이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서 만사 만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어떤 이상적인 장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상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만사 만물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라는 얘기가 시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논리로 왜 시장에 맡겨야 되는가에서 쭉 얘기를 하면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사를 시장에 맞추자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제가 아까 표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관료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에 맡겨놓으면 아주 모두가 납득할 제일 그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합리적인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질서처럼 만드는 하나의 완곡어법, 정치적 수사예요. 이건 이제 우파들이 이거를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어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좌파랄까요? 여기에서 반대해서 마땅한 분들도 지금 이 어법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시장, 뭐 그런 이상화된 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상적인 가격 그런 시장이 아니고 기업은 물론이고 투자자는 물론이고 모든 개인들, 모든 기관들, 모든 조직들, 심지어 국가 자체도 나아가서 세계 이 지구촌 사회 전체가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하나의 원리로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도록 만드는 원리, 그게 사실은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만사 만물을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만물과 또 사회적 관계들 있죠. 그 사건들이죠. 사건과 사실들, 즉 이런 의미에서 만사 만물에다가 자산 가격을 매긴 다음에 그 자산 가격이란 거는 수익성에 어느 만큼 기여하느냐를 근거로 해서 매겨지는 가격이죠. 그 수익성, 그러한 자산 가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사 만물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가장 간단한 정의일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신자유주의를 주창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걸 이렇게 이상화시키고 아주 신봉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5만 가지 문제점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반기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굉장히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많고 좋은 의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어떤 악의적인 거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보면서 얘기할게요. 신자유주의 사상체계에서는 사람이 뭘로 다루어지냐면요. 그 경제학에 보면 생산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본하고 노동이 투하돼서 일정한 기술에서 조직이 되면은 어느 만큼의 생산을 만들어낸다를 이렇게 함수관계로 만드는 간단한 생산함수인데요. 사람은 거기에 투입되는 투입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든가 다른 사물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여겨지니까 관건은 이 생산함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생산성 이거를 가장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낮은 비용에 그리고 생산성을 뽑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한다는 건 이제 내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기업가 분들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만사를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에 어느 만큼이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서 그걸로 가격을 매겨서 그만큼의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든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다 있지만 그건 죄송하지만은 기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한 3년, 5년씩 열심히 일한 직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든가 이런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논리에서 보자면은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을 뭐 반대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아마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 신자유주의 문제를 자꾸 제가 사람들이 이게 시장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문제입니다. 아까 그 자산가치 극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전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산 가치를 올려야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 가치라든가 이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구든지 그거를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영리활동이 있고 산업활동이 있고 사회가 있고 생태가 네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네 영역이 다 그 고유한 가치와 조직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면은 이 네 개의 영역이 인간 생활에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나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잘 조화되도록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요. 국가가 다른 영역을 살피는 임무를 부인한다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건 당연히 영리활동이라는 장안에서는 최고의 원리죠. 사업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 자체를 이걸로 만들자라고 해서 국가가 이 원리로 다른 부분까지 다 여기 맞춰라고 국가가 명령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진주의료원이라고 경상남도에 이제 진주의료원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이런 곳은 어디냐면은 민간 그 의료기관에 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의주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뭐 지자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아주 기본적인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그걸 폐쇄하셨던 그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그 도의 재정의 합리화와 건실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 더 이상 이런 그 적자를 무릅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밝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국가는 근데 이 논리가 너무 일방적이 돼서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은 뭘 요구하냐면 국가가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재정을 건실화해야 되고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고 투자가를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게 바로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유주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지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 중에 경제성장도 당연히 있죠. 경제성장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자본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임무가 아까 말한 대로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서 실업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가 교육과 의료와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인간의 삶의 터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고 생태 영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치를 한 것도 당연히 국가의 임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어구입니다만은 공동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커먼 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는 이 공동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공동선이 그를 지켜나가면서 그게 영리활동과 경제성장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그게 국가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만약 지금은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냐면은 그 공동선을 경제성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가들이 경제성장 원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가 경제 성장이 공동선이므로 이 공동선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건 다 뒷전으로 미루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그게 인간 영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셈이 되고요. 그건 사람의 영혼에다가 그런 정치적인 교류를 재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죄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만큼 그렇게 뭐 극악스럽게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인지 두 가지 양상만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교육이지 학부형들의 다수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학생 개인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다 뭐냐면은 좋은 대학 졸업장 따서 잘 나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다오. 아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올려다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논리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재테크 교육을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키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한 10년째. 저는 재테크 반대하지 않습니다. 재테크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건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있고 나중에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 내 옆에 사는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세상을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나서 재테크 얘기가 나중에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이 재테크 교육을 시켜야 돼서 대체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교육이 벌어질 적에 뭐 입시 경쟁이나 그 어떤 대학에서의 벌어진 일이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 본인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한 거라는 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많이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양상이 하나인데요. 대학생이 어떤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그 나이 또래 봤을 적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개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도 배워야 하지만 직업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우리가 노동자가 된다면 노동 3권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영역으로 가자면 우리가 누구나 월세나 전세나 한 번씩 살잖아요. 그럼 세입자의 권리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민이라고 하는 건 뭐고 더불어 산다는 건 뭐고 시민의 윤리와 시민의 덕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누군가가 입시교육 체제 안에는 이런 교육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조금 생각이 넓어지니까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대학생이 동아리에 들어간다든가 또는 무슨 학생회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심지어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접할 때 물어봅니다. 입사할 때.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기서 자기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걸 얘기하면은 크게 치명적인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실을 숨기게 되고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관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겠죠. 지금 그저 프란치스코 교황뿐만 아니고요. 저번에 계셨던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이게 새로운 독재다라고 그 표현,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 세상의 영리 활동도 중요합니다. 자산 가치도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신자유주의로 해서 세상이 무너지게 된 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비겁에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가치, 자산 가치 이런 얘기를 하실 적에 우리가 세상에 그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산업의 가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가장 효율적으로 산업을 굴려야 된다는 가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만족할 만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도 있고 자연이 자연답게 소중히 보존받아야 된다는 가치도 있다는 얘기를 그 가치가 침해되는 순간,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원리 하나만으로 이런 가치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누군가는 이 원리를 대변하면서 앞장서서 나가서 일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그 순간에 지난 30년 동안 너무 머뭇거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뭐 교육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바른 교육이란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영역, 영리활동과 산업과 인간사회와 생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각각의 질서가 무엇이고 조직 원리가 무엇이고 그게 왜 소중한 것들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치와 원리들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한 사람을 키우는 게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20, 30년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산가치 극대화 원리가 그런 다른 소중한 원리와 질서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침해하고 들어올 적에는 정확하게 그 대안적인 그 다른 원리들에 대해서 내 입장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선을 긋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만 된다면 그럼 신자본주의가 예. 제대로 잘 심어질 수 있고 다른 경제 원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가 굉장한 그 파괴력, 이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 네 가지의 영역을 다 총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산업자 사회를 일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일반적 조직 원리들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극대화 원리들라면은 그 공공부문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학교나 병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다 일관된 원리가 나온다는 게 이 힘의 저력의 기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영리활동, 산업, 그 다음에 사회, 생태 이런 각각의 조직 원리를 소중히 함과 동시에 자산가치 극대화라는 것 말고 대안적으로 산업사회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직 원리를 새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있을 때서 각각의 원리랑 결합될 때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산업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적인 조직과 총체적인 조직 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개별 부분에서 먼저 이걸 지켜내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돈벌이와 그 자산가치 극대화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산업사회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대화하면서 찾아낼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표는 총체적인 대안적 조직 원리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파괴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을 지켜내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도 그 사회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집단 어떤 인간 집단이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몰린격적인 그런 기계 장치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국가를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서 국가를 장악하겠다라고 나선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고서 판단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권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어떤 세력과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을 그 국가의 그 어떤 집권 세력으로 불러들이냐에 따라서 국가라는 기구가 그 규정하는 공동선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보통 국정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 정권은 사람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배울 기회를 뺏겨가지고 일할 기회까지 뺏기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목표로 들게 되면 국가라는 기구는 그걸 강화하는 기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가도 이 경제성장과 이 자산가치 극대화를 앞장세우는 아주 그 제일 중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복지는 뒷전이 되고 정리해고는 더 쉬워지게 되겠고 경쟁도 더 빡세지게 되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느 집단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인 질서와 사회경제적인 환경도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국가의 문제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는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진 세력들을 집권 세력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이지 시장은 원래부터 신자유주의적인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우리가 어떤 합의로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민주주의로 민주적 질서를 만들어낼 거냐, 그 문제로 바꿔 생각하는 게 옳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그 새로운 독재다라는 표현을 앞에 쓰신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그 아주 직접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티칸이 이제 이태리 한가운데 있잖아요. 2010년, 11년에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있었을 적에 이태리하고 그리스하고 다 이제 재정 위기가 이게 휘말려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재정 위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수상을 바꿔버렸는데 있던 수상은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지명된 수상이 선거로 들어온 수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IMF라든가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지명한 수상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정당이 수상 자리를 잡았다가는 이 국제적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제 채권 시장에서의 투자가들이 배후에 작용을 했죠. 그래서 국제기구들의 압력, 어떤 뭐 유럽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 사람을 수상을 시켜야 된다고 지명을 했고 결국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을 전체 다 본다면은 제일 온당한 묘사가 뭐겠어요? 새로운 독재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유럽에서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러 양상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로 저걸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리해고가 온당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 그 다음에 2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기업 회계에 부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심에서는. 근데 다시 말해서 제가 정리해고라고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만 정리해고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단 정리해고라는 게 정말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라든가 이거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 스스로도 납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내린 판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는 그 정부 이제 일을 맡으신 광료 몇 분이 정규직의 해고를 더 쉽게 하겠다는 발언을 너무 쉽게 하세요. 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모든 법에 제일 중요한 해고라는 문제 앞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정당한 사유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한 거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럼 뭐가 정당한 사유인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해고를 좀 더 쉽게 하겠다라고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의 법 질서라든가 노동을 관계된 행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업 운영하는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나 이태리의 경우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동 그 해고를 둘러싼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민주적인 질서가 맞느냐,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차원까지 이렇게 아무런 언급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질서가 과연 민주적 질서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 성경에 나오는 제일 그 단어만 여러분이 저는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마몬을 섬기실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마몬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개신교 목사님이든 카톨릭 신부님이든 어느 분이든 그거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돈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저 말은 아닙니다. 뭐 돈벌이를 우습게 하려든가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돈이 돈이다가 마몬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돈을 소중히 할 때 그때 돈이 마몬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자유주의 원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반영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돈벌이나 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걸 위로 놓을 때 그게 마무리 되는 건데요. 이게 신앙인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제 그 내 영역 있잖아요. 그 영리 활동도 산업 활동도 그다음에 사회와 인간관계도 또 자연 생태도 다 이게 그 이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질서는 다 모든 사물이 다 자기 존재 이유에 충실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공동선을 이루어갈 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텐데, 그렇다면 신앙인이 영성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원리, 다른 질서, 다른 가치들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그것들이 서로 조화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당연히 신앙인의 삶이겠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제 2차 바티칸 공회의에 관계된 문서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나서 저도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때 2차 바티칸 공회의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저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매일매일 맺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만 가두어 놓고 정신적, 감성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인간 질서가 신이 원하시는 질서로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자세겠죠. 우선 그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사회 걱정보다 자기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부터 사랑해야 될 판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 신자유주의 위험과 고통은 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걸 우선 좀 깨우쳐야 돼요. 뭐냐면은 그게 바로 마몬을 섬기는 삶인데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질서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젖어들어간다는 거는 마몬을 섬기는 삶이 되는데, 마몬을 섬긴 삶의 끝이 어떤 것이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러라고 생겨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몸과 마음과 정신의 어떤 질서 속에서 이게 정말 그 마몬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보고서 자기 생활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당연히 연장선에 있는데,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은 나와 이웃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제가 있냐면은 보편적 복지를 확장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계속 있는데, 뭐 세금이 부족하다,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가 죽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복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그 지나친 비정규직의 그 차별과 착취라든가,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실질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꾸준히 있었어요.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인간 세상의 소중한 여러 가치들이 신자유주의를 숭상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막 파괴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세상에는 그런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